5장 뜨거운 마음의 고백. 곤두박질. 알료샤가 말했다. 이제는 그 사건의 전반부를 저도 알게 되었군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너도 전반부를 이해하게 된 거야. 그건 드라마이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란다. 하지만 후반부는 비극이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거든. 알료샤가 말했다. 후반부에 관해서는 지금도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걸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정말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냐? 알료샤가 말했다. 잠깐만요, 드미트리 형.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형이 정말로 약혼자인가요? 지금 약혼자인가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내가 약혼자가 된 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의 그 일 이후 꼭 석 달 후였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나는 일은 끝났으며 완전히 종결된 것이니 그 일이 재론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단다. 청혼하러 간다는 것은 저열한 짓이란 생각이 들었거든. 그녀 쪽에서도 우리 읍에서 6주간이나 살았지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고 사실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했지만 말이다. 그녀가 찾아왔던 다음 날 그 집 하녀가 나한테 몰래 찾아와서는 아무 말 없이 꾸러미를 전해주더군. 꾸러미에는 누구 앞이라고 적혀 있었지. 열어보니 5,000루블짜리 수표의 거스름돈이 들어있었어. 필요했던 금액은 모두 4,500루블이었는데 수표를 환전하면서 200루블 남짓 손해를 보았다는 거지.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게 보내온 것은 모두 260루블이었던 것 같아. 단지 돈만 들어 있었지. 쪽지도 아무런 언질도 무슨 설명도 없었던 거야. 나는 혹시 연필로 적은 흔적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꾸러미를 뒤져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튼 나는 나머지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신임 소령도 결국 내게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 어쨌거나 중령이 공금을 내놓자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어. 그의 수중에 돈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미 아무도 없었거든. 그는 돈을 내놓은 후 시름시름 앓더니 병석에 눕고야 말았어. 한 3주 정도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뇌연화증이 생겨서 5일 만에 돌아가셨지. 아직 은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례식은 군장으로 치러졌어. 까제리나 이바노브나는 그의 언니, 이모와 더불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열흘인가 만에 모스크바로 떠나버렸지. 그런데 그들이 떠나던 날 출발 직전에 나는 그들을 만나지도 전송하지도 않았어. 조그만 봉투 하나를 받았던 거야. 환히 비치는 파란색 종이에는 연필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을 뿐이었어. 편지를 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K. 라고 말이야. 그게 전부야. 이제 너에게 간단히 설명해주지. 모스크바에서 그들의 상황은 무슨 아라비아 설화처럼 뜻하지 않게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돌변하고 말았어. 그녀와 가까운 친척이 되는 어느 장군 부인이
갑자기 한꺼번에 가장 가까운 상속자 두 사람을, 가장 가까운 조카 두 사람을 잃어버렸던 거지. 두 여자가 일주일 사이에 모두 천연두에 걸려 죽어버린 거야. 충격에 빠져있던 그 노파는 까짜를 마치 친딸인 양, 구세주라도 되는 양 반갑게 맞아들인 후 당장 그녀 앞으로 유서를 고쳐 쓰게 했지. 그러나 그거는 나중 일이고 우선은 8만 루블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건 너의 지참금이니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했다는 거야. 나중에 모스크바에서 그 부인을 관찰해봤지만 히스테리가 심한 여자였어. 당시 나는 느닷없이 우편함으로 4,500 루블을 받게 되었는데 물론 너무 놀라고 당혹스러워서 말을 잃고 말았어. 사흘 후에는 약속했던 편지도 도착했어. 그건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언제나 몸에 지니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할 거야. 보여줄까? 꼭 읽어버렴. 약혼녀가 되겠다는 거야. 그녀가 먼저 제안한 거야. 내용은 이래. 미칠 듯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좋아요. 꼭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일로도 당신을 구속하진 않을 테니 당신의 가구가 되고 당신이 밟고 다니는 양탄자가 되겠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구원해드리고 싶어요. 알료샤, 나는 나의 천박한 표현과 천박한 말투, 결코 고칠 수 없었던 천박한 말투로 그 문구들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구나. 그 편지는 오늘도 내 폐부를 찌르고 있는데 지금 정말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니? 그때 나는 곧장 답장을 써 보냈단다. 내가 직접 모스크바로 갈 형편이 아니었거든. 눈물로 편지를 썼던 거야. 한 가지 끝없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은 그녀는 이제 지참금도 지닌 부자인데 비해 나는 가난한 장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돈 문제를 언급했던 거야. 그런 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건데 팬이 말을 듣지 않았어. 당시 나는 곧장 모스크바에 있는 이반에게도 편지를 썼고 장장 6장에 이르는 편지로 가능한 한 모든 설명을 한 다음 이반을 그녀에게 보냈지. 왜 그러니? 왜 날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냐? 그렇게 해서 이반은 그녀에게 반하게 되었고 그건 지금도 변함없지. 나도 알고 있어. 너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세속적으로 봐서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그러나 아마도 바로 이 어리석은 짓만이 지금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 거야. 너는 그녀가 이반을 얼마나 숭배하고 존경하는지 모르는 게로구나. 우리 두 사람을 비교하고 난 후에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그것도 여기서 일이 벌어질 대로 벌어지고 난 후인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사랑할 수 있겠니? 알료샤가 말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형 같은 사람이지 이반 형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확신해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선행이지 내가 아니야. 갑자기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무의식적이었지만 심술 사나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의 눈동자는 번쩍 빛을 뿜어냈고 얼굴이 온통 벌겋게 상기된 채 주먹으로 힘껏 탁자를 내리쳤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맹세하마 알료샤. 그는 자신을 향해 무시무시하고 진지한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믿건 말건 나는 신성한 하느님과 그리스도 앞에 맹세하마. 나는 지금 그녀의 고상한 감정을 비웃기는 했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그녀보다 100만 배나 더 저속하다는 것도 그녀의 훌륭한 감정은 정말이지 하늘나라의 천사의 감정과 같다는 것도 알고 있어. 비극은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사람이 좀 연설조로 이야기하면 어때? 그렇다고 내가 연설조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만 나는 진실하단다. 진실해. 이반에 대해 언급하면 그가 어떤 저주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있어. 게다가 두뇌까지 갖추고 있잖니. 그런데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진 사람은 누구겠니? 무엇이겠어? 냉렬한한테 던져진 거야. 약혼자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약혼녀 앞에서 자신의 방탕한 난동을 억제할 줄 모르는 놈한테 말이야. 그런 내게 운명이 결정되었고 이반은 거절당한 거지. 하지만 왜 그랬겠니? 그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아가씨가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어거지로 희생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야. 어리석은 짓이지. 난 이반한테는 이런 생각을 결코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반도 내게 이것에 대해 이런 반구도 일말의 암시조차 내비친 적이 없단다. 그러나 운명의 판결은 완결되어 가치 있는 사람은 제자리에 남게 하지만 가치 없는 사람은 영원히 뒷골목으로, 더러운 자신의 뒷골목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만의 뒷골목으로 꼬리를 감추고 그곳에서 진흙과 악취 속에 파묻혀 만족하면서 기꺼이 파멸해 가는 법이지. 내가 뭔가 속이고 있고 내 이야기는 모두 쓸데없는 것이며 함부로 짓거려댄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말한 대로 실현될 거야. 나는 뒷골목에 빠져들고 그녀는 이반에게 시집을 갈 거란 말이지. 알료샤가 말했다. 형, 잠깐만. 알료샤는 완전히 평정을 잃고 다시 입을 열었다. 어쨌거나 거기에는 저한테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일이 있어요. 형님은 아무튼 그분의 약혼자가 아니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원치 않는데도 어떻게 그걸 파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약혼자지. 정식으로 축복도 받았고 모두 다 모스크바에 있을 때였어. 내가 도착한 직후에 성상도 갖추고 멋진 예식에 정말 대단했지. 장군 부인도 축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겠니? 그녀는 심지어 까짜에게도 축하를 했지. 이렇게 너는 신랑을 참 잘 골랐구나. 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거든. 하면서 말이야. 믿을 수 있겠니? 그런데 장군 부인은 이반을 싫어해서 축하도 해주지 않았어. 모스크바에서 나는 까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귀족적으로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 주었지. 그녀는 경청했어. 사랑에 망설임이 있었고 감미로운 말이 오갔지. 그런데 그녀의 말은 오만한 것이었어.
그때 그녀는 내가 개심해야 한다는 엄청난 약속을 강요했지. 나는 약속을 했고, 그런데 알료샤가 물었다. 그런데 뭐예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내가 오늘 너를 이곳으로 불러낸 것은 오늘 잘 들어둬라. 바로 오늘 날짜로 너를, 그러니까 말이다. 오늘 까제리나 이바노브나한테 보내서 알료샤가 물었다. 뭐라고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녀한테 전해다오. 난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며 정중히 작별 인사를 드린다고 말이야. 알료샤가 물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직접 할 수 있겠니? 알료샤가 물었다. 그렇담 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뒷골목이지. 알료샤가 말했다. 그루셴카한테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알료샤는 깜짝 놀라 손바닥을 치며 슬픈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라끼진이 한 말이 정말 맞는 거로군요. 전 형님이 그 여자를 몇 번 찾아다니다가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약혼자가 어떻게 그 여자를 찾아가겠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그것도 약혼녀가 보는 앞에서. 또 남들의 이목도 있는데. 나도 어느 정도는 명예심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루센카 집에 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약혼자도 정직한 인간도 아닌 거야. 난 그걸 잘 알고 있지. 뭘 그렇게 쳐다보니? 난 처음에 그녀를 한 대 패주러 갔던 거야. 아버지의 대리인 노릇을 하던 그 2등 대위 녀석이 내 명의로 된 어음을 그루센카한테 넘기면서 그녀더러 돈을 청구해서 나를 꼼짝없이 파멸시키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지. 모두 나를 협박하려 들었지. 그래서 그루센카를 패주러 쫓아갔어. 전에도 잠깐 그녀를 본 적은 있어. 그땐 별로 감동적이지 않더군. 그 장사꾼 영감에 대해서도 나는 알고 있었어. 게다가 그 영감은 지금은 병에 걸려 몸져 누워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재산을 그녀에게 남겨줄 모양이야. 그녀가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으고 악랄한 이자놀이도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천하의 교활한 악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나는 그 여자를 때려주러 갔다가 그만 그녀의 집에 눌러앉고 말았어. 벼락을 맞은 끝에 몹쓸병이 들어 감염된 뒤 지금까지도 앓고 있는 거지. 물론 나는 만사가 이미 끝나버렸고 다른 길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시간의 순환이 끝난 것이지. 바로 이게 나의 실상이야. 그런데 그때 우연히도 갑자기 빈털터리인 내 수중에 3,000 루블이란 돈이 생겼던 거야. 그 길로 나는 그녀와 함께 여기서 25 베르스타 정도 떨어진 모크로의 마을로 가서 남녀 집시들을 모으고 샴페인을 구해서 농부들, 시골 아낙네들, 처녀들에게 샴페인을 진탕 먹이느라 수천 루블을 탕진해버린 거야. 결국 사흘 만에 나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지만 매가 된 기분이었어. 넌 그 매가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겠지? 그녀는 어떤 것도 주지 않았어. 말하자면 곡선미라고나 할까? 악녀나 다름없는 그루센카는 놀라운 육체적 곡선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곡선미는 그녀의 발 하나에도 나타나 있고 심지어는
왼발 새끼 발가락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지. 난 그걸 보고 거기에 입을 맞췄어. 하지만 그뿐이야. 맹세아마. 그녀는 원하신다면 비록 당신이 가난뱅이라 해도 당신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단지 앞으로 나를 때리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허락하시겠다는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땐 당신에게 시집 가겠어요. 라고 하면서 웃지 않겠니?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웃고 있다고.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분기탱천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갑자기 술에 취한 사람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갑자기 두 눈에는 핏발이 잔뜩 섰다. 알료샤가 물었다. 정말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신 건가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만일 그녀가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집 문지기 노릇이라도 할 거야. 너 말이다, 알료샤. 그는 불현듯 알료샤 앞에 서서 그의 어깨를 움켜쥐고 갑자기 흔들어댔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알겠니? 너같이 순수한 소년에게 이 모든 것은 헛소리야. 생각도 할 수 없는 헛소리야. 왜냐하면 이건 비극이니까. 알렉세이, 명심해둬라. 나는 추악하고 타락한 욕정을 지닌 천박한 인간일 수는 있지만 이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는 결단코 도적이나 소매치기나 좀도둑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명심해둬라. 지금 나는 도적, 소매치기, 좀도둑이 되고 말았어. 그르센카를 때려주러 가기 직전인 그날 아침에 까지리나 이바노브나가 당시 아무도 모르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던 모양이야. 아무도 모르게 나를 부르더니 이곳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현청 소재지로 가서 모스크바에 사는 언니 아가피아 이바노브나에게 3,000루블을 우편으로 붙여달라고 부탁했었어. 바로 그 3,000루블이 당시 내가 구르센카 집에 갔을 때 주머니에 들어있던 돈이고 그 돈으로 모꾸르의 마을로 떠났던 거야. 그리고 나서 현청 소재지에 다녀온 척하면서 송금 영수증을 그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돈을 송금했고 곧 영수증을 가져다 주겠노라고 했지. 물론 지금까지도 가져다 주지 않았어. 잊어버린 거야. 지금 너의 머릿속에도 언뜻 떠오르겠지만 오늘 네가 그녀를 찾아가서 정중히 작별 인사를 전하더라고 말하면 돈은 어떻게 됐지요? 라고 물을 거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도 좋아. 그자는 천박한 생마에 욕정을 절제할 줄 모르는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때 그는 당신의 돈을 송금하지 않고 모두 탕진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처럼 자신을 억제할 줄 모르는 인간이니까요. 라고 말이다. 게다가 이렇게 한마디 더 거들어도 괜찮아. 그래도 그는 도둑놈이 아니어서 그 3,000루블은 곧 돌려드릴 테니 손수 아가피아 이바노브나한테 송금하십시오. 그리고 그자는 정중히 작별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녀는 당장 그 돈은 어디 있죠? 라고 묻겠지. 알료샤가 말했다. 미짜, 형은 지금 불행하시군요. 정말로. 하지만 형님이 생각하시듯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절망 때문에 몸을 망치지는 마세요. 절대로. 드미트리가 말했다. 너는 내가 그 3,000루블을 손에 넣지 못하면
권총 자살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런 일로 권총 자살을 하지는 않아. 지금 그럴 힘도 없고 나중에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그루센카한테 가야 해. 나 같은 놈은 될 대로 되는 거야. 알료샤가 물었다. 그러면 그녀의 집에서는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녀의 남편이 되어 부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면서 정부가 찾아오면 다른 방으로 자리를 비켜주는 거야. 그녀의 남자친구들의 덧신이 돌아오면 털어주기도 하고 사모바르도 끓여주고 심부름도 쫓아다니면서. 알료샤가 말했다. 까젤이나 이바 노부나는 모두 이해해 줄 거예요. 알료샤는 갑자기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모든 슬픔의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관대하게 대하실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총명하기 때문에 형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녀는 만사를 관대하게 처리하지만은 않을 거다. 미자는 이를 드러내며 휘쭉 웃었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얘야, 여기에는 어떤 여자도 관대하게 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단다. 너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니? 알료샤가 물었다. 그게 뭔데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3,000루블을 돌려주는 거야. 알료샤가 물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하시죠? 이런, 내가 2,000루블 가진 것이 있고 이반 형이 1,000루블을 내놓으시면 3,000루블이 되니 그걸로 돌려주세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너희들의 3,000루블이 언제 수중에 들어오겠니? 게다가 너는 아직 성인이 되려면 멀었잖아. 하지만 반드시 오늘은 그녀한테 작별 인사를 전해 주어야 해. 돈을 마련했거든. 그렇지 못했든 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이야. 일이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 내일이면 너무 늦어. 너무. 그래서 너를 아버지한테도 보내려고 하는 거야. 알료샤가 물었다. 아버지한테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래. 그녀한테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먼저 들러다오. 아버지는 3,000루블을 가지고 있을 테니 부탁해 보려무나. 알료샤가 말했다. 하지만 믿자. 아버지는 돈을 내놓지 않으실 거예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행여 돈을 내놓기야 하겠니.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으리란 건 알고 있어. 얘야, 알렉세이, 절망이 뭔지 알고 있니? 알료샤가 말했다. 알아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들어보렴. 물론 법적으로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런 채무관계도 없어. 난 아버지한테서 돈을 모두 받아갔고 또 그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도덕적으로 아버지는 여전히 내게 그럴 만한 의무가 남아있지 않을까? 아버지는 어머니의 재산 28,000루블로 출발해서 10만 루블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모았으니 말이야. 아버지가 28,000루블 중에서 단돈 3,000루블만을 건네준다면 내 영혼은 지옥에서 구원될 수 있을 것이고 자신도 많은 죄를 감할 수 있을 거야. 진정으로 너에게 맹세하는 바이지만 나는 3,000루블로 모든 것을 청산할 것이고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소문을 듣지 않게 되겠지. 나는 마지막으로 그 영감이 아버지 구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주렴. 이건 천재 1호의 기회라고. 알료샤가 말했다. 믿자. 아버지는 한 푼도 내놓지 않으실 거예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아버지가 돈을 내놓지 않으리란 건 알고 있어. 아주 잘 알고 있어. 더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이야. 게다가 이런 것도 알고 있지. 아버지는 불과 수일 전에, 아니 어쩌면 겨우 어제서야 처음으로 그루센가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나하고 불쑥 결혼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 진정으로라는 말에 유의해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야. 아버지는 그녀의 성격을, 그 고양이를 잘 알고 있거든. 게다가 아버지 자신이 그녀한테 얼이 빠져 있는 판인데 이를 도와주려고 내게 돈을 내줄 리가 있겠니?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지. 아버지는 닷새 전쯤에 3,000루블을 꺼내어 100루블짜리 지폐로 바꾸어서는 큰 봉투에 싸서 5군데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에 빨간 끈을 10십자로 묶어 놓았어. 난 이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봉투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 나의 천사 그루센가 만일 찾아온다면. 이건 아버지가 조용할 때 혼자 몰래 끼적거려 놓은 것이니 자기 자신처럼 정직하다고 믿고 있는 하인 스메르 자코프를 빼놓고는 아버지한테 돈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모를 수밖에 없지. 아버지는 벌써 사흘 혹은 나흘째 기다리면서 그녀가 돈 봉투 때문에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거든. 그녀한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어쩌면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 만일 그녀가 그 영감한테 찾아가면 어떻게 내가 그녀와 결혼할 수 있겠니? 이제 내가 그러니까 여기 몰래 앉아서 바로 무엇을 감시하는지 이해가 가겠지? 알료샤가 물었다. 그녀를 감시하는 거로군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래, 그렇단다. 포말한 놈이 여기 이 요부들의 집에서 방을 빌려 쓰고 있어. 포마는 이 고장 출신으로 한때 우리 연대에서 쫄병으로 근무한 적이 있거든. 그놈은 이 집에서 시중을 들면서 밤이면 망을 보고 낮이면 매딱 사냥을 해서 먹고 살지. 나는 그놈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놈이나 여주인들은 이런 비밀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알료샤가 물었다. 스메르자코프 혼자만이 알고 있나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래, 그놈만이 알고 있지. 만일 그녀가 영감을 찾아오면 그놈이 내게 알려줄 거야. 알료샤가 물었다. 형한테 돈 봉투 이야기를 한 것도 스메르자코프인가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절대로 비밀이야. 이반도 돈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감은 이반을 체르마시냐에 2, 3일 보내려고 하거든. 8,000루블의 숲의 벌채권을 사겠다는 작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반을 보내려는 거지. 날 도와주렴. 네가 직접 가보도록 해라 하면서 2, 3일 정도 다녀오라는 거지. 그 영감은 이반이 없을 때 그루센가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거든.
알료샤가 물었다. 그렇담 아버지는 틀림없이 오늘도 그루셴카를 기다리고 계시겠군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아니다. 오늘은 찾아가지 않을 거야. 그럴 만한 조짐이 있지. 틀림없이 찾아가지 않을 거야. 미자는 갑자기 목청을 높였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스메르자코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는 지금 술에 취해서 이방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단다. 그러니 알렉세이, 어서 가서 아버지한테 그 3,000 루블을 부탁해보렴. 알료샤가 말했다. 미자형, 대체 무슨 일이죠? 알료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는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그는 한순간 형이 완전히 돌아버렸다고 생각했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왜 그러니? 난 정신이 돌지 않았어.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는 뚫어질 듯하고 어딘가 엄숙하기까지 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드미트리가 말했다. 난 너를 아버지한테 보내고 있어.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 난 기적을 믿고 있는 거야. 알료샤가 물었다. 기적이라고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하느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말이야.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내 절망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그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 거야. 그분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게야 하겠니? 알료샤, 나는 기적을 믿고 있어. 그러니 어서 가봐라. 알료샤가 말했다. 가보겠어요. 그런데 형님은 여기서 기다리실 셈인가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래, 금방 끝나지는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가자마자 바로 불쑥 꺼낼 수는 없을 테니까. 아버지는 지금 술에 취해 있거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아니 7시간이라도 기다리마. 하지만 한밤중이 되더라도 오늘 중으로 까젤이나 이바 노부나한테는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돈을 구했든 못 구했든 찾아가서 정중히 작별 인사를 전한다고 이야기를 해다오. 난 네가 정중히 작별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라는 시구를 전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알료샤가 말했다. 미자용, 그루셴카가 오늘 찾아오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라도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루셴카가? 그럼 눈에 띄는 대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회방을 놓는 거지. 알료샤가 말했다. 그런데 만일... 드미트리가 말했다. 만일의 경우에는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것은 참을 수 없어. 알료샤가 물었다. 누구를 죽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 영감 말이야. 그녀는 죽이지 않아. 알료샤가 말했다. 형,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죽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죽이지 않을지도 모르지.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그 얼굴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게 두려울뿐이야. 난 아버지의 목덜미, 그 코, 그 두 눈, 그 파렴치한 조소를 증오해. 개인적인 혐오감이 느껴지거든. 바로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난 참을 수가 없어. 알료샤가 말했다. 가겠어요, 미자 형.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잘 돌봐주시리라 전 믿어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그럼 나는 여기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마.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알료샤는 곰곰이 생각에 잠긴 채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